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고 흥미로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제 사상에 올릴 생선전을 이렇게 새까맣게 태워놓으면 어떡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오수키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기름 냄새와 음식 익는 증기가 자욱한 부엌, 그 중심에 섬처럼 서 있는 수키의 어깨가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말없이 뒤집개를 들어 까맣게 그을린 동태전 조각을 들어 올렸다. 기름이 지글거리며 타들어간 가장자리가 그녀의 지난 세월처럼 보였다. 어머, 얘 진주야. 뭘 그걸 가지고 그래. 형님이 정신이 없어서 그랬겠지. 기름을 부으려는 듯 거드는 신우이 강진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즐거움이 묻어 있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강진철은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당신 제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똑바로 좀 해. 수십 년간 이어진 레퍼토리. 똑같은 대사, 똑같은 표정, 똑같은 무시. 언제나처럼 수키는 미안해요. 잠깐 한눈을 팔았나 봐요 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끝이 나니까. 하지만 오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기름과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 질끈 묶어 흘러내린 머리카락 몇 가닥.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마침내 제 빛을 찾았다. 그녀는 더러워진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방금 전 자신을 비난했던 두 시누이와 남편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만만한 형님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함에 세 사람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이 생선전 일부러 태웠어요. 수키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차분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시누이 진주의 얼굴이 벌개졌다.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형님? 일부러 태우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말 그대로예요, 아가씨. 오늘이 이 집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저 사람의 아내로서 제가 차리는 마지막 제사상이 될 테니 뭐라도 표식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영원히 기억하시라고. 당신들이 나에게 남긴 상처들처럼 아주 새까만 흔적을. 그녀는 까맣게 탄 동태전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툭 하고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부엌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도 창밖의 바람 소리도 모두 멎은 듯 했다. 오직 수키의 차분한 숨소리와 당혹감과 분노로 얼어붙은 가족들의 시선만이 부엌 안을 팽팽하게 채우고 있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수키라는 여자의 삶은 소리 없는 그림자와 같았다. 동이 트기 전 남편 강진철의 육중한 코골이를 피해 가장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소리. 쌀을 씻어 안치고 어젯밤 불려둔 나물을 볶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는 그녀의 손길은 수십 년간 반복된 관성처럼 매끄러웠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아침의 냄새와 소리는 이 집의 낡은 시계 태엽을 감는 일과 같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 태엽을 감는 손의 주인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남편 진철에게 아내란 아침이면 을에 차려져 있는 밥상과 퇴근 후 돌아왔을 때 정돈된 집, 그리고 제때 내어오는 깨끗한 속옷 같은 존재였다. 그는 아내가 밤새 어디가 아파 끙끙 앓았는지, 새로 산 옷의 색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상이 불편함 없이 돌아가는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김 부장이랑 한잔하고 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식탁에 앉아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던지는 한마디가 그가 아내에게 건네는 아침 인사의 전부였다. 수키는 그저 알았어요. 너무 늦진 말아요라고 대답하며 남편의 빈 그릇을 치울 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희미하게 흩어졌다. 하나뿐인 딸 미래는 그런 아버지를 꼭 닮아 있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부쩍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친구들과의 통화에서는 엄마의 존재를 애써 지우려 했고
함께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엄마의 옷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 옷은 또 뭐야? 시장 갈 때 입는 옷이잖아. 제발 좀 세련되게 입을 수 없어? 미래의 짜증 섞인 타박에 수키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색바랜 꽃무늬 블라우스와 무릎 나온 몸빼 바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옷을 샀는지 기억조차 아득했다. 가족의 생일과 기념일은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일은 집안 대청소의 날로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다. 이 집에서 수키의 공간은 부엌과 낡은 재봉틀이 놓인 작은 다용도실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달아빠진 남편의 와이셔츠 소매를 깁고 딸의 줄어든 교복 치맛단을 늘리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의 새순이 돋고 잎이 무성해졌다가 붉게 물들어 떨어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그녀가 누리는 유일한 사치였다. 시댁 식구들이 들이닥치는 주말이면 그녀의 그림자는 더욱 옅어졌다. 두 시누이 진주와 진옥은 마치 감시관처럼 부엌을 어슬렁거리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형님, 이번 김치는 좀 짜지 않아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땐 이렇게 안 했는데. 어머, 거실에 먼지 좀 봐. 형님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해요?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수키의 마음을 찔렀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희미하게 웃으며 내가 신경을 못 썼나 보네. 미안해, 아가씨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한번 거들어주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누이들의 편에 서서 아내를 나무랐다. 당신 동서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 듣게 하고. 그럴 때마다 수키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넓은 집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슬픔이나 고단함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편리한 도구 혹은 당연한 배경일 뿐이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장판이 된 거실을 치우는 수키의 등 뒤로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는 수키가 종일 음식 준비와 설거지로 퉁퉁 부은 손을 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피곤함만을 토로했다. 아, 피곤해 죽겠네.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 내 고생을 알기나 해? 수키는 대답 대신 젖은 행주를 쥐어짰다. 더러운 물이 그녀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물이 자신의 눈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소리 내어 펑펑 울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샘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버렸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텅 빈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았을 때 창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식어버린 보리차 한 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수키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생기 없이 푸석한 얼굴,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공허한 눈동자. 저 사람은 누구일까? 오수키라는 이름의 여자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그녀는 문득 아주 오래전, 결혼하기 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가슴 설레는 미래를 꿈꾸던 풋풋한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자신은 지금의 이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다. 이대로 영원히 그림자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빛조차 찾을 수 없는 걸까? 그때 그녀의 귓가에 남편과 시누이가 낮에 나눴던 대화가 불현듯 떠올랐다. 형님네도 이제 집을 좀 넓혀야 하지 않겠어? 미래도 다 컸는데.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형편이 돼야 말이지. 저 사람이 돈 모으는 재주가 있어야지. 남편의 자주 섞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수키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렸다. 돈 모으는 재주가 없어?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으로 된 낡은 통장이 숨겨진 장롱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 전 푼푼이 모았던 작은 씨앗이 잠들어 있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은 바로 저것일지도 모른다. 변화의 바람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곳에서 불어왔다. 수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그 바람은 친정 남동생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평소의 능청스러움 대신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나, 나 정말 죽게 생겼어.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동생이 버려놓은 사업은 시작부터 위태로웠다. 세상 물정 모르는 허황된 꿈을 쫓아 무리하게 빚을 냈고 결국 사기까지 당해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울음 섞인 하소연 끝에 나온 본론은 결국 돈이었다. 지금 당장 급한 빚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수키는 망설였다. 그녀에게는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과 딸 미래의 대학 입학을 위해 따로 떼어놓았던 적금이 있었다. 남편 몰래 비상금처럼 간직해온 그녀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하나뿐인 동생의 눈물은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낡은 믿음과 언젠가 큰 돈을 벌어 이자를 몇 배로 쳐서 갚겠다는 동생의 허황된 약속에 그녀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다. 정말 금방 갚을 수 있는 거지. 그럼 걱정 마 누나. 이 고비만 넘기면 사업이 금방 일어설 거야. 그때 되면 누나한테 집 한 채는 못 사주겠어? 결국 수키는 수년간 애지중지 지켜온 통장을 해지했다. 은행 창구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드는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이 돈이 동생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기도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동생은 그 돈을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사업 자금이 아니라 도박 빚을 갚는 데 돈을 썼다는 소문만 흉흉하게 들려왔다. 수키의 마지막 희망과 믿음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실을 남편 진철이 알게 되었다. 우연히 방을 정리하다가 해지된 통장 명세서를 발견한 것이다. 그의 얼굴은 이내 배신감과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나 몰래 모아둔 돈으로 뭘 한 거야? 수키는 차마 동생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했을 때 진철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명세서를 갈기갈기 찢어 수키의 얼굴에 던졌다. 제정신이야? 그 철없는 동생 놈한테 우리 미래 학자금을 갖다 바쳐?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역시 당신한테 뭘 맡기는 게 아니었어. 그날 이후 집안에서 수키의 입지는 먼지보다도 못하게 되었다. 남편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시누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몰아세웠다. 어머 형님. 제정신이 아니시네. 어떻게 남편 몰래 비자금을 만들어요? 그것도 모자라 친정 동생한테 홀라당 갖다 바치다니. 우리 오빠가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애초에 돈 관리를 형님한테 맡기면 안 됐다니까. 돈 모으는 재주는커녕 있는 돈도 못 지키는 사람이잖아. 비난의 화살은 사방에서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가장 아픈 것은 딸 미래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엄마 정말 실망이야. 내 등록금이었잖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수키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죄인이었고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다. 그날부터 수키는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내 힘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십 년간 집안에만 갇혀 살던 중년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알아봤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키는 동네 시장을 지나다 우연히 벽에 붙은 작은 구인 공고를 보게 되었다. 윤슬상회, 포장 및 검수 직원 모집. 성실함과 꼼꼼함을 가지신 분 우대. 윤슬상회는 시장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른 가게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간판,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깊고 이국적인 향기. 그녀는 홀린 듯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내부는 온갖 진귀한 식재료들로 가득했다. 처음 보는 모양의 소금 결정, 잘 말린 해초와 버섯, 투명한 병에 담긴 각양각색의 장과 기름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가게 안쪽에서 나온 젊은 남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여기 직원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수키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기어들어가며 말했다. 남자는 잠시 그녀의 행색을 살피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가게 대표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일까? 박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선반에서 작은 소금 단지를 하나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모양과 색깔이 다른 것들을 골라내실 수 있겠어요? 아주 미세한 차이라서 눈썰미가 좋아야 합니다. 수키는 단지를 받아들고 그 안에 소금 결정을 손바닥에 쏟았다. 수십 년간 나물에 섞인 작은 돌멩이를 골라내고 쌀에 섞인 이물질을 가려내던 그녀의 눈에는 그 미세한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색이 미세하게 탁하거나 모양이 부서진 소금 알갱이들을 정확하게 골라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대표의 눈이 빛났다. 그는 수키가 내민 손바닥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수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화줄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럼요. 내일 바로 나오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수키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 놓고 쥐 죽은 듯 조용히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가게에서의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윤슬 상회에서의 첫날, 수키는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른 어둠을 가르며 집을 나섰다. 낯선 새벽 공기가 뺨에 와닿는 감각이 생경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위한 시간이 아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향해 걷는 길이었다. 심장은 기대와 불안으로 세차게 뛰었다. 가족들이 깰까봐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녀는 마치 금지된 선을 넘는 소녀가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윤슬 상회의 문을 열자 어제 맡았던 그 독특한 향이 그녀를 맞았다. 짭조름한 바다의 냄새와 그윽한 흙의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쾌한 풀향기가 뒤섞인 그곳의 공기는 수키가 평생 살아온 집의 묵은 먼지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 박서준 대표는 이미 나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수키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일찍 오셨네요, 여사님.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수키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네. 편하게 부르세요, 대표님. 수키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에게 여사님이나 어머님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얼마만인지 아득했다. 박 대표는 그녀에게 작업복과 앞치마를 건네주며 그녀가 오늘 할 일을 설명했다. 오늘은 우선 저쪽 창고에 있는 상품들을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죠. 저희는 소량의 고급 상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창고는 가게의 뒷마당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은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다. 나무 선반에는 각지에서 온 귀한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분홍빛 소금, 검은색 자수정처럼 반짝이는 암염, 종이처럼 얇게 말린 다시마와 손톱보다 작은 건새우까지. 모든 것들이 수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의 첫 임무는 간단해 보였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모든 상품의 이름은 낯선 한자로 되어 있거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었다. 유통기한 표기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수키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제사상 차림표를 외우듯 하나하나 상품의 이름과 특징을 수첩에 적어가며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꼼꼼함은 곧 빛을 발했다. 수십 년간 살림을 하며 몸에 밴 정리 습관은 창고를 효율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종류별 입고일 순서대로 상품을 재배치하고 눈에 잘 띄도록 이름표를 만들어 붙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어수선했던 창고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질서정연하게 변모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박 대표는 창고를 둘러보다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키 씨, 이걸 전부 혼자 하신 겁니까? 대단하시네요. 제가 몇 년 동안 하려다가 계속 미뤄왔던 일인데. 박 대표의 칭찬에 수키는 얼굴이 붉어졌다.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인정의 말이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제가 보기 편하려고 한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정리정돈이 아니에요. 상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죠. 혹시 이쪽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키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그럴 리가요. 저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한 사람인걸요. 그녀의 대답에 박 대표는 더욱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키에게 단순한 창고 정리를 넘어 상품 검수와 포장 작업까지 맡기기 시작했다. 수키의 진가는 거기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어느 날은 일본에서 막 도착한 최고급 건표 고버섯 상자를 검수하는 중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합격 판정을 내렸지만 수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표님, 아무래도 이 버섯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보기에는 최상급 같은데요. 젊은 직원 하나가 그녀의 말을 무시하듯 말했다. 하지만 수키는 자신의 감을 믿었다. 향이 조금 달라요. 평소보다 묵은 냄새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갓 아래쪽 주름이 미세하게 축축한 느낌이 들고요. 그녀는 버섯 몇 개를 골라 반으로 쪼갰다. 그러자 겉보기에는 멀쩡했던 버섯 안쪽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이 보였다. 운송 과정에서 습기가 차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만약 수키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비싼 상품은 그대로 최고급 호텔 주방으로 납품될 뻔했다. 박 대표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수키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전문가들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건데. 그냥 매일같이 장을 보고 음식을 하다 보니 생긴 눈썰미 같은 거겠죠. 좋은 재료는 냄새부터 다르거든요. 이 사건 이후 박 대표는 수키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윤슬 상회의 품질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그는 수키에게 새로운 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맛과 향을 보게 했고 그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수키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게 쓰이는 경험을 했다. 매일 새벽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가 윤슬 상회에서의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이름 오수키로 존재할 수 있었다. 물론 첫 월급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얇은 봉투 안에 든 돈은 동생에게 잃어버린 큰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번 첫 돈이었다. 그녀는 월급 봉투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걸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딸 미래가 좋아하던 과일을 사고 남편이 즐겨 입는 속옷을 샀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행복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을까? 만약 가족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폭풍이 그녀의 삶을 휩쓸고 갈까?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키의 이중 생활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았다. 새벽에 집을 나서는 것은 익숙해졌지만 퇴근 후에 피로를 감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윤슬 상회에서의 일은 정신적으로는 충만함을 주었지만 육체적으로는 고단했다. 하루 종일 서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온 신경을 집중해 상품을 검수하고 나면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셔왔다.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다시 투명인간 아내와 엄마로 돌아와야 했다. 피곤한 기색이라도 내비치면 당장 의심을 살 터였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뭐가 힘들다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무심하게 툭 던지는 말에 수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웃어 보이며 둘러댔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봄이라 춘곤증도 오고. 나이 탓은. 게을러져서 그래, 게을러져서. 남편의 타박을 뒤로하고 부엌으로 들어서며 수키는 깊은 한숨을 삼켰다. 저녁 준비를 하는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꼼꼼하게 장을 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이 버거운 노동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억울함이 솟구쳤다. 당신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는 그 밥, 내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지친 몸으로 차리는 거라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몇 번이고 삼켜야 했다.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은 시누이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칠 때였다. 특히 큰 시누이 진주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수키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어느 주말 오후 수키가 막 윤슬상회에서 돌아와 작업복의 흔적을 지우고 있을 때였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진주가 들이닥쳤다. 형님, 저 왔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네. 수키는 미처 감추지 못한 작업화가 현관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다행히 진주의 시선은 거실로 향해 있었다. 어머, 형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진주가 수키의 손을 잡아채며 물었다. 윤슬상회에서 험한 일을 하며 생긴 굳은 살과 상처들이 그녀의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 이거 김장 준비하느라 물을 많이 썰었더니 좀 그렇네. 수키는 슬쩍 손을 빼며 둘러댔다. 진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수키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그녀의 시선은 더욱 집요해졌다. 윤슬상회에서의 삶도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수키의 능력을 인정한 박 대표는 그녀에게 점점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겼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상품을 검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고 거래처와 소통하는 일까지 관여하게 되었다.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지만 동시에 낯선 세상과의 충돌이기도 했다. 수십 년간 집안에만 갇혀 살았던 그녀에게 사회생활은 어렵기만 했다. 특히 젊고 세련된 거래처 직원들 앞에서 그녀는 주눅이 들곤 했다. 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소금의 샘플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네. 누구시라고요? 윤슬상회에 그런 분이 계셨나요? 와 같은 냉랭한 반응이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녀의 촌스러운 말투와 어눌한 태도는 종종 무시당하기 좋았다. 그럴 때마다 수키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서툴고 부족한 존재인 것만 같았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박 대표의 굳건한 믿음이었다. 그는 수키가 거래처와의 통화에서 실수를 하고 풀이 죽어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수키 씨,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수키 씨가 가진 진짜 능력을 아직 못 봐서 그래요.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눈,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키 씨를 믿어요. 박 대표의 진심 어린 격려에 수키는 다시 용기를 냈다. 그녀는 서툰 말솜씨 대신 자신의 장점인 성실함과 진심으로 승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거래처에 보내는 메일에는 언제나 손으로 쓴 편지를 덧붙여 감사를 표했고 상품에 대한 문의에는 누구보다 해박하고 정확한 정보로 응대했다. 그녀의 진심은 돌처럼 차갑던 거래처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윤슬상회의 오수키 부장님이요? 그분 정말 대단하세요. 상품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시고 얼마나 꼼꼼하신지 몰라요. 어느새 거래처에서는 그녀를 찾는 전화가 늘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지 모를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슬상회의 실력 있는 전문가 오수키 부장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성장은 집안에서의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돌아온 집은 그녀에게 휴식처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였다. 딸 미래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다. 엄마, 요즘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맨날 피곤해하고 집안일도 예전 같지 않고. 아니야, 미래야. 엄마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알아? 무슨 젓갈 냄새 같은 거. 친구들이 우리 집 올 때마다 무슨 냄새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미래의 날카로운 말은 수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윤슬 상회에서 온종일 진귀한 식재료를 다루다 보면 몸에 냄새가 배는 것은 당연했다. 그 냄새는 수키에게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지만 딸에게는 수치의 근원일 뿐이었다. 수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어렵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엄마가 더 신경 쓸게라고 말하며 돌아설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비밀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인정과 성장이라는 빛이 강해질수록 집이라는 공간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만 갔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줄의 양끝을 잡고 있는 운명은 과연 그녀의 편일까? 그 끝에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까?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수키가 윤슬 상회에서 보낸 시간도 켜켜이 쌓여갔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운영부장이 되어 있었다. 박 대표는 회사의 안살림 대부분을 그녀에게 맡길 정도로 깊이 신뢰했다. 그녀의 월급 통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둑해졌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일궈내고 있다는 성취감이었다. 박 대표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특히 회사가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수키에게는 남다른 보상을 하고 싶어 했다. 그는 연말 결산을 마친 어느 날 수키를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부장님,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까지 크지 못했을 겁니다. 별 말씀을요, 대표님. 제가 좋아서 한 일인걸요. 수키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답했다. 박 대표는 책상 서랍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회사가 부장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아직은 종이 조각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부장님께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봉투 안에는 주식 양도 증서라는 낯선 이름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아직 상장되지 않은 윤슬 상회의 주식을 그녀에게 상여금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수키는 주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저 대표가 주는 성이라 생각하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예전 동생에게 돈을 주기 전 낡은 통장을 보관했던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 후로도 회사는 해마다 성장했고 수키의 장롱 속에는 주식 증서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큰 경사가 생겼다. 딸 미래가 좋은 집안의 아들과 교제 중이며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상대 집안은 대대로 법조계에 종사하는 명망 있는 가문이라고 했다. 남편 진철의 입이 귀에 걸렸다. 잘했다, 우리 딸. 역시 내 딸이야. 어디 가서 우리 미래 자랑 좀 해야겠다. 시누이들도 호들갑을 떨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집안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오직 수키만이 그 웃음 속에서 홀로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미래의 결혼은 그녀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될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마자 온 가족의 관심은 수키에게로 쏠렸다. 형님, 상견례 때 옷은 제대로 된 걸로 입으셔야 해요. 괜히 우리 집안 수준 떨어져 보이게 아무거나 입고 나오지 말고요. 맞아요, 어머니. 그날은 말도 좀 아끼시고요. 혹시라도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요. 남편과 시누이 심지어 딸 미래까지 합세하여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 말투 하나하나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그들이 원하는 명문가와 사돈을 맺을 집안의 안주인 역할에 그녀를 끼워 맞추려 했다. 수키는 숨이 막혔다. 윤슬 상회에서 오숙회 부장으로 얻은 자신감은 이 집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그림자, 소리 없는 아내와 엄마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은 이제 가족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흠이 되어버렸다.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수키의 고민은 깊어졌다. 윤슬 상회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걸까? 어렵게 찾은 자신의 삶을, 딸의 행복을 위해 다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다. 수키는 며칠 동안 연습한 대로 우아하게 미소 지었고 꼭 필요한 말만 조심스럽게 내뱉었다. 사돈댁에서는 다행히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다. 따님을 보니 사부인께서 얼마나 정성껏 키우셨는지 알겠습니다. 참 현모양처 같으세요. 상대편 안사돈의 칭찬에 남편과 시누이들은 어깨를 으쓱했다. 수키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현모양처,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화려한 감옥의 이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가족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 오늘 당신 아주 완벽했어. 그러게 말이야, 형님. 우리가 걱정한 게 기우였네.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해줘. 남편의 칭찬과 시누이의 격려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오수키가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안주인 역할의 연기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수키는 장롱을 열어 오래된 주식 증서들을 꺼내보았다. 빳빳한 종이 위에는 그녀의 이름 오수키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윤슬 상회에서 보낸 시간의 증거이자 그녀가 잃어버리지 않은 유일한 자신이었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 절대로.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가족들이 원하는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 높은 성벽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녀에게는 아직 그 방법을 알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증서 한 구석에 적힌 작은 글씨가 들어왔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회사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안건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업 공개 및 상장 추진의 건이었다. 수키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막연하게나마 직감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자신의 삶을 향해 밀려오고 있음을. 이것은 위기일까 아니면 일생일대의 기회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다. 변화의 파도는 생각보다 거칠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수키의 삶에 부딪혀왔다. 딸 미래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양가의 교류가 잦아졌다. 그럴수록 수키의 비밀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회사에 병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박 대표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그날은 미래의 예비 시어머니, 즉 사부인 될 사람과 함께 예단에 들어갈 그릇을 보러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수키는 아침부터 백화점에 가기 위해 곱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윤슬 상회의 주요 거래처인 최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내일 중요한 손님 맞이에 쓸 최고급 다시마 재고가 떨어졌는데 당장 구하지 못하면 큰일이라는 것이었다. 박 대표는 출장 중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외근을 나간 상황. 창고의 재고 위치와 상품의 등급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수키뿐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사부인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수년간 거래를 이어온 식당의 다급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제가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결국 수키는 사부인에게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며 겨우 양해를 구하고 택시를 잡아 윤슬 상회로 향했다. 그녀는 창고에서 가장 좋은 다시마를 직접 골라 정성껏 포장했다. 그리고는 배송 직원을 기다릴 시간도 없이 자신이 직접 식당으로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복장이었다. 백화점에 가기 위해 차려입은 단정한 원피스와 구두는 무거운 짐을 나르기에는 턱없이 불편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원피스 위에 앞치마만 대충 두르고 커다란 다시마 상자를 낑낑거리며 들고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 도착해 주방 뒷문으로 상자를 내려놓고 땀을 닦는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형님?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작은 시누이 진옥이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왔다며 서 있었다. 진옥의 눈은 동그래졌다. 그녀는 수키의 옷차림과 그녀가 내려놓은 커다란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곱게 차려입은 원피스 위에 둘러맨 허름한 앞치마, 땀으로 얼룩진 얼굴. 누가 봐도 식당에 납품을 하러 온 사람의 행색이었다.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야?
수키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진옥의 눈에는 경멸과 조롱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지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런 식당에 허드렛 일이라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집안일이 생겼다더니 그게 고작 이런 일이었어요? 진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함께 있던 친구들은 흥미롭다는 듯이 쑥덕거렸다. 수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는 분 부탁으로 잠깐. 됐어요. 더 들을 것도 없네. 우리가 어떤 집안하고 사돈을 맺게 됐는데 이런 꼴을 보이다니. 집안 망신 다 시키네요, 정말. 진옥은 쌀쌀맞게 쏘아붙이고는 친구들을 이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키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만 것이다. 그날 저녁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진옥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과 큰 시누이 진주가 수키를 신문하듯 몰아세웠다. 당신 정말이야? 그 나이에 남의 식당에 납품이나 하러 다닌다는 게 사실이냐고. 형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미래 상견례까지 마친 마당에. 사돈댁에서 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수키는 차마 윤슬 상회의 부장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 말을 해봤자 믿어줄 리도 없었고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해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가장 큰 상처는 딸 미래에게서 왔다. 미래는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다. 수키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미래는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엄마를 쏘아보았다. 엄마 정말 최악이야.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제발 제발 그냥 조용히 집에서 살림만 하면 안 돼? 왜 자꾸 일을 만들어서 내 앞길을 막으려고 해? 딸의 비수 같은 말에 수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자신의 노력이 어렵게 찾은 자부심이 가족에게는 그저 망신거리이자 짐일 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날 이후 수키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남편은 그녀의 외출을 일일이 감시했고 시누이들은 불시에 전화를 걸어 그녀가 집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집이라는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윤슬 상회에 나가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박 대표에게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포기해야 할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전의 그림자로 돌아가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며칠 후 박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장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상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부장님은 우리 회사의 주요 주주 중 한 분이시니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주주. 그 낯선 단어가 수키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장롱 속에 잠들어 있는 주식 증서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가 잊고 있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었다. 제가 거길 가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오셔야죠. 부장님의 권리인걸요. 전화를 끊고 수키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난생 처음으로 남편의 감시를 피해 집을 빠져나왔다. 도망치듯 향한 윤슬 상회의 이사회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키가 어렵게 도착한 윤슬 상회의 작은 회의실은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대표와 몇몇 초기 투자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평소의 편안한 작업복 차림이 아닌 빳빳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은 수키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가에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박 대표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가장 안쪽의 상석을 가리켰다. 다른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허름한 중년 여성이 왜 이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수키는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자, 그럼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윤슬 상회의 기업 공개, 즉 코스닥 상장 추진에 관한 최종 결정의 건입니다. 박 대표의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다. 수키는 기업 공개, 상장 같은 어려운 단어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회사가 아주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것만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열띤 토론이 오갔다. 회사의 미래 가치와 상장 후의 기대 효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한참 동안의 토론 끝에 박 대표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주주명부와 각자의 지분율, 그리고 상장 후 예상되는 주식 가치를 정리한 표였다. 수키는 자신의 이름 오수키 석자가 박 대표의 이름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회사의 주요 주주는 저와 여기 계신 오수키 부장님, 그리고 초기 투자자 3분입니다. 박 대표의 말이 이어졌다. 특히 오수케 부장님은 창립 초기부터 회사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해 주신 분입니다. 회사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수년간 이익의 일부를 꾸준히 주식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오 부장님은 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우리 회사의 2대 주주이십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수키에게로 쏠렸다. 이번에는 경계심이 아닌 경외와 놀라움이 가득한 시선이었다. 수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대 주주. 그 말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예상 주가를 설명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우리 회사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상장 후 우리 주식의 가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초 공모가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오수케 부장님께서 보유하신 주식의 자산 가치는 아마 평생 일해도 만지기 힘든 거액이 될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수키의 귀가 윙윙 울렸다. 평생 만져도 보기 힘든 거액. 그것은 그녀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텔레비전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지난 몇 년간 윤슬 상회에서 땀 흘렸던 시간들, 상품의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고 기뻐했던 순간들, 서툰 솜씨로 거래처와 통화하며 애태웠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지금 이 순간을 만든 것이다. 투표가 시작되었다. 상장 추진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박 대표와 투자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수키만이 홀로 꿈을 꾸는 듯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박 대표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아니, 오 주주님.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는 부장님의 손에도 달려 있습니다. 수키는 마주 잡은 박 대표의 손에서 따뜻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묵묵히 믿고 지원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 회사의 중심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장님 자신의 삶을 찾으십시오. 부장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삶을 찾으라. 그 말이 수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얽매여 자신의 삶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 즉 경제적 자유가 생기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수키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시내의 작은 호텔에 방을 잡았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그렸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가장 먼저 그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림자 취급했던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해야 했다. 더 이상 당신들이 알던 무시당하고 순종적인 오수키는 없다고. 결전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 다음 주말은 시어머니의 기일이었다. 모든 가족이 모이는 그날,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해방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서름에 대한 복수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출사표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처럼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반짝이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그저 까만 밤하늘의 일부로만 보였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마침내 꺼지지 않을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불빛을 들고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뿐이었다. 시어머니의 기일 아침, 수키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호텔에서 맞이하는 낯선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그녀가 가출한 것으로 알고 난리가 났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내고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백화점에 들러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옷을 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기품이 느껴지는 짙은 남색 원피스였다. 그리고는 미용실에 들러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옅은 화장까지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더 이상 초라하거나 주눅든 모습은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택시를 타고 평생을 살아온 그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을 지나 대문 앞에 섰을 때 잠시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예상대로 엉망진창이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그녀의 부재가 남긴 흔적들이었다. 부엌에서는 시누이들과 딸 미래가 허둥지둥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들이 만든 음식은 모양도 엉망이고 맛도 보장할 수 없어 보였다. 수키의 등장에 세 사람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다. 형님? 아니, 엄마. 당신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나타나는 거야? 남편 진철이 방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걱정이 아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수키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쳐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다. 다들 비켜요.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수키는 능숙한 솜씨로 순식간에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아수라장이던 부엌은 금세 제자리를 찾았다. 가족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저 사람이 정말 며칠 동안 집을 나갔던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때 수키가 일부러 동태전 하나를 까맣게 태웠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장면이 다시 펼쳐졌다. 형님,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제 사상에 올릴 생선전을 이렇게 새까맣게 태워놓으면 어떡해요? 시누이 진주의 날카로운 목소리. 거실 소파에 앉아 퉁명스럽게 던지는 남편의 타박. 수키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신의 대사를 은조렸다. 이 생선전 일부러 태웠어요. 오늘이 제가 이 집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저 사람의 아내로서 차리는 마지막 제사상이 될 테니 뭐라도 표식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은 며칠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이전의 선언이 분노에 찬 외침이었다면 오늘의 선언은 모든 것을 초월한 자의 고요한 통보와 같았다. 남편 진철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당신 또 그 소리야? 집 나가서 며칠 고생하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당장 그 말 취소 못해. 수키는 희미하게 웃었다. 고생이라 글쎄요. 저는 지난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나갈 겁니다. 아니, 이미 나갔다고 해야 맞겠네요.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뿐이니까요. 큰 시누이 진주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나가다니 어딜 가시게요? 형님 혼자서 방 한 칸이라도 얻을 능력은 있어요? 우리 집안 덕에 먹고 사는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마침내 때가 왔다. 수키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의 잔고 증명서였다. 아가씨,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가씨가 그토록 망신스럽다던 제가 허드렛이라던 그 회사요.
며칠 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월급 대신 상여로 받았던 주식, 그게 오늘자로 제 통장에 들어왔더군요. 아가씨 말대로 방 한 칸은 충분히 없고도 남을 것 같네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증명서에 찍힌 액수를 가리켰다. 거기에 찍힌 숫자는 그들이 평생 구경조차 해보기 힘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남편 진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빼앗아 들고 몇 번이고 숫자를 확인했다. 시누이들의 얼굴은 경악과 질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딸 미래는 입을 벌린 채 엄마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진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어떻게 이런 돈을 거짓말이지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수년간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한 대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수십 년간 바친 노동과 헌신의 가치는 이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됐어요. 이 돈으로 제 남은 인생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수키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곱게 접어두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 바친 길고 긴 세월에 대한 작별의 의식이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의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구박을 받는 오수키는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 오수키로 살아갈 겁니다. 그럼 다들 잘 지내세요.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아무도 그녀를 잡지 못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키는 비로소 완전한 해방감을 느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였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그녀 자신으로 살아갈 눈부신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수키가 떠난 후 강진철의 집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처음 며칠간 가족들을 지배한 감정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었다. 특히 수키가 상상도 못할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지가 돈 좀 벌었다고 우리를 이렇게 배신해? 여태까지 먹여주고 입혀준 은혜도 모르고. 남편 진철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분노를 터뜨렸다. 시누이들 역시 만날 때마다 수키를 맹비난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돈을 택해? 천벌 받을 여자야. 하지만 분노와 비난만으로는 현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없었다. 수키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다. 당장 아침에 일어나 입을 옷과 양말을 찾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깨끗하게 세탁되고 다림질까지 되어 옷장에 정리되어 있던 셔츠들은 사라졌다. 대신 소파와 의자 곳곳에 벗어 던져진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부엌은 재앙 수준이었다. 설거지거리는 싱크대에 넘쳐났고 냉장고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들이 썩어가며 악취를 풍겼다. 수키가 계절마다 담가두었던 장아찌와 김치통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그들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며칠이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물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카드 명세서에 찍히는 엄청난 식비는 진철에게 새로운 스트레스였다. 집안의 대소사 역시 엉망이 되었다. 각종 공과금 납부 날짜를 놓쳐 연체료 고지서가 날아왔고 누구의 생일인지 언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수키는 단순히 밥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안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아가게 만들었던 윤활유이자 모든 부품을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보이지 않는 나사였다. 딸 미래는 가장 큰 혼란을 겪었다. 엄마의 부재가 주는 생활의 불편함보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컸다. 아니나 다를까 예비시댁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다. 미래야, 너희 어머님께서 집을 나가셨다는 게 사실이니? 혹시 집안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미래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여자로 보일 것이 뻔했다. 결국 그녀는 별일 아니에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이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한편 수키는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적한 동네의 아담한 아파트를 얻어 자신만의 공간을 꾸몄다. 누구의 취향도 아닌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진 공간이었다. 아침에는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자신만을 위한 건강한 식사를 준비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리는 평화였다. 윤슬 상회에서의 그녀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졌다. 주요 주주이자 회사의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서 박 대표와 함께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직원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온화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좋은 옷을 사고 피부 관리를 받고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 수업에도 등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와 웃음이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윤슬 상회 사무실로 딸 미래가 찾아왔다. 헬쑥해진 얼굴의 미래는 수키 앞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래는 울먹이며 그동안 집안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결혼이 위태로워졌는지 털어놓았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엄마.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수키는 묵묵히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랐다. 미래야,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니? 내가 없어서 불편한 거? 아니면 내 결혼이 깨질까봐 두려운 거? 수키의 차분한 질문에 미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의 부재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 너희도 이제 너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란다. 수키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 엄마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렴.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곁에서 있어 줄 테니. 그것은 완전한 단절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다. 의존과 희생으로 얽혔던 낡은 관계를 끊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 미래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 눈물은 엄마를 향한 원망이 아닌 진정한 참회와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수키가 집을 나온 지 몇 해가 흘렀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슬 상회는 국내 최고의 고급 식재료 유통회사로 성장했고 오숙회 부회장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했다. 그녀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비좁은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정원을 가꾸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여행도 마음껏 다녔다.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낯선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과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진철의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키가 떠난 직후의 혼란은 생각보다 오래갔다. 결국 남편 진철은 가사 도우미를 들였지만 그 누구도 수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지는 못했다. 그는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성격 탓에 도우미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그 과정 속에서 진철은 비로소 깨달았다. 아내가 수십 년간 묵묵히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가치 있는 노동이었는지를.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무시했던 과거의 오만한 남자가 아니었다. 홀로 남겨진 집에서 쓸쓸히 저녁을 먹으며 그는 종종 아내의 따뜻한 밥상과 무심한 듯 챙겨주던 다정함을 그리워했다.
그는 몇 번이고 수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누이들 역시 예전처럼 기세등등하지 못했다. 수키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지자 그들 역시 집안의 대소사를 스스로 챙겨야 하는 현실에 부딪혔다. 명절이면 서로 음식 준비를 미루다 다투기 일쑤였고 예전처럼 모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들은 뒤늦게나마 수키의 헌신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타박만 늘어놓았던 과거를 후회했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딸 미래였다. 엄마와의 그날 이후 그녀는 많은 것을 깨닫고 성장했다. 다행히 그녀의 결혼은 깨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예비시댁에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독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녀의 진심을 이해한 사돈댁은 그녀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결혼 후 미래는 엄마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인생의 선배로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개척한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녀는 자주 엄마의 집을 찾아 함께 차를 마시고 요리를 배우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수키의 집 정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미래가 예쁜 딸을 낳은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파티에는 박 대표와 윤슬 상회 직원들, 그리고 수키가 새로 사귄 친구들이 함께했다.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남편 진철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와 수키가 평소 좋아하던 소박한 들꽃 다발이 들려 있었다. 저 그냥 손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진철은 수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말했다. 수키는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사람들은 잠시 어색해했지만 이내 다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진철은 멀찍이 서서 사람들과 어울려 환하게 웃고 있는 수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알던 초라하고 그늘졌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아내가 아닌 그녀 자신으로서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수키는 진철이 가져온 들꽃을 화병에 꽂았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녀의 해방은 복수가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끝이자 시작이었다. 화병에 꽂힌 들꽃처럼 그녀의 남은 인생은 소박하지만 향기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피어날 것이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그녀는 더없이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